1925년 중국 베이징 거리는 검은 상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만 명이 혁명 지도자 순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꿈꾸던 통일된 중국은 아직 멀기만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150만 명의 무장 병력을 거느린 군벌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있었어요. 각자의 영토를 차지하고 각자의 깃발을 세우고 백성들을 착취하며 권력을 유지하던 시대였죠. 청나라 황제가 퇴위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혼돈은 오히려 더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원의 죽음이 끝은 아니었어요. 그의 뒤를 이어 37세의 젊은 당 관리가 나섰으니 바로 장제스였습니다. 국민당 황포군사관학교 사령관이던 그는 카리스마 넘치고 야심만만한 지도자로 이미 명성이 자자했거든요. 일본에서 군사 교육을 받았고 그곳에서 순원을 만나 1908년 혁명에 뛰어든 인물이었죠. 이제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군벌을 무너뜨리고 국민당 깃발 아래 중국을 하나로 만드는 것, 바로 수원의 미완성 꿈을 실현하는 거였어요. 오늘은 장제스가 어떻게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공산당과의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거쳐 결국 일본과의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국민당이 실제로 통제하던 지역은 남부의 광시성과 광둥성뿐이었어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광저우도 겨우 장악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북쪽의 대부분은 군벌들 차지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건 베이징을 장악한 장쩌린이었고 중부에는 옥사수라는 별명을 가진 우페이프가 버티고 있었어요. 동부의 여러 성과 난징, 상하이까지 지배하는 순천팡도 있었죠. 이 군벌들을 상대하려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장제스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묘한 선택을 합니다. 공산당과 손을 잡은 거예요. 제1차 공동전선이라 불린 이 동맹 덕분에 소련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죠. 현대식 무기와 군사 고문단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장제스 본인은 공산주의를 믿지 않았어요.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뒤 공산주의가 중국에 맞지 않는다는 확신만 더 굳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일단은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하는 거죠. 1926년 장제스는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광저우에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정치적 경쟁자들과 소련 고문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했죠. 황포군사관학교에서 공산당원들을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중국 총리가 되는 저우 언라이도 있었어요. 당시 28세였던 그는 학교에 떠오르는 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죠. 이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장제스는 국민당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놀랍게도 소련은 지원을 끊지 않았어요.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제1차 공동전선은 균열이 생겼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이제 순원의 유언인 북벌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1926년 7월 국민혁명군 10만 명이 북쪽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훈련도 잘 되어 있었고 소련제 현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죠. 게다가 몇몇 군벌들은 이미 장제스 편으로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첫 몇 달간 진격 속도는 놀라웠어요. 4월까지 우한, 상하이, 난징을 포함한 남부의 핵심 도시들이 모두 국민당 수중에 떨어졌거든요. 우페이프와 수천팡은 자기 요새에서 쫓겨났죠. 많은 군벌 군대가 편을 바꿔 국민혁명군에 합류하면서 병력은 7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통일된 중국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바로 이 승리의 순간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긴장이 폭발합니다. 1927년 4월 국민혁명군이 상하이에 접근할 때였어요. 저우 언라이와 다른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봉기를 일으켜 먼저 도시를 장악해버린 거죠. 장제스는 이걸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봤습니다. 그에게는 상하이에 강력한 인맥이 있었거든요. 큰 귀두라는 별명의 두의 성, 상하이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삼합회 두목이자 장제스의 개인적 동맹이었죠.
4월 12일 새벽 두 회성은 자기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공산주의자들과 노동조합원들을 공격하라고요. 수천 명의 상하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했지만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가 그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상하이에서만 약 12,000명의 공산주의자가 살해되거나 실종됐어요. 제1차 공동전선은 피와 배신 속에 무너졌죠. 상하이 대학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당이 자기 영토 전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사냥하는 대규모 숙청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산당도 가만히 당하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무장봉기를 일으켰죠. 가까스로 상하이에서 살아남은 저우 언라인은 난창에서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마오쩌둥은 후난성과 장시성에서 추수봉기를 이끌었고요. 12월에는 광저우에서도 세 번째 봉기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세 반란 모두 국민당 군대에 의해 신속하게 진압됐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중국의 잔혹한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는 거였죠. 공산주의자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동안 장제스의 북벌은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적대적 군벌 장쩌린을 목표로 삼았죠. 1928년 6월 6일 상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국민당 군대가 옛 제국의 수도 베이징에 입성한 거예요. 장쩌린은 만리장성 넘어 만주로 후퇴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었죠. 일본군은 몇 년간 장쩌린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했어요. 장쩌린이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 그의 객차가 거대한 폭발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장교들이 설치한 폭탄이었죠. 일본군은 장쩌린의 아들 장쇠량이 더 협조적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27세의 젊은 원수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7월 장쇠량은 국민당과 협상을 시작했죠. 장제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대가로 아버지의 옛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마침내 10년간의 내전 끝에 중국은 단일 깃발, 단일 수도, 단일 지도자 아래 통일됐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장제스였죠. 하지만 통일은 겉모습에 불과했어요. 1929년 장제스가 국민혁명군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병력을 150만에서 71만 5천으로 줄이고 재편하겠다는 거였죠. 이전 군벌 출신 장군들은 이게 자기들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수작이라는 걸 정확히 꿰뚫어 봤어요. 그들 중 일부가 반장연합을 형성하면서 중국은 다시 내전에 빠집니다. 중부 평원 전쟁이라 불린 이 싸움에는 약 100만 명의 군인이 동원됐어요. 장제스는 초반에 고전했지만 결국 장쇠량의 지원으로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그 대가는 막대했습니다. 수많은 목숨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었거든요. 장제스는 난징을 수도로 삼아 일당 정부를 수립합니다. 난징 10년으로 알려진 시기가 시작된 거죠. 적어도 중국 동부 전역에서는 국민당 통치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난징과 그 주변만 국민당의 직접 통제를 받았고 나머지는 여전히 군벌들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장제스에게 어느 정도 충성을 보이긴 했지만요.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쓰러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국 곳곳에서 저항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권력을 잡은 장제스는 점점 권위주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새 생명운동을 시작해서 유교 사상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려 했어요. 공산주의에 대한 국내 대안을 만들려는 거였죠. 그의 아내 숭메이링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그녀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지만 1930년대 초 중국 일부 지역은 빠르게 현대화되어되고 있었어요. 성평등을 장려하는 새 법률이 제정됐고 여성의 결혼과 재산 소유권이 보호받기 시작했죠. 교육이 확산되고 신문과 잡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화관과 극장이 문을 열었고 인프라 프로젝트가 경제 산업화를 도왔어요. 근데 이 모든 발전은 도시에 한정된 거였습니다. 중국 인구의 85%는 여전히 농민이었거든요. 청나라 때와 비교해 그들의 삶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극도로 가난했고 난징이나 상하이의 발전은 남의 나라 얘기였죠. 토양 고갈과 침식, 치솟는 임대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그들을 거의 무시했어요.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시골 곳곳에 자기들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1931년 설상가상으로 치명적인 홍수가 중국 중부와 동부를 덮쳤습니다. 죽음과 파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추정치에 따르면 100만에서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순간 일본이 움직입니다. 1931년 9월 18일 밤 묵덴시 외곽에서 일본이 통제하던 남만주 철도 일부가 폭발로 파괴됐어요. 하지만 이건 위장 작전이었습니다. 일본 관동군 장교들이 만주 정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직접 설치한 폭탄이었던 거죠. 중국과 국제사회의 항의를 무시하고 일본군이 쳐들어왔습니다. 3개월 만에 중국 북동부 대부분을 장악했고 장쇠량의 군대를 몰아냈어요. 중국 전체가 분노했지만 장제스는 일본과의 전면전을 피했습니다. 외부 저항 이전에 내부 진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전략이었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교환하는 거였죠. 일본은 만주에 괴뢰국 만주국을 세우고 폐위된 청나라 황제 푸이를 왕좌에 앉혔습니다. 장제스가 보기에 진짜 위협은 일본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1927년 숙청에서 겨우 1만 명만 살아남았던 그들이 다시 세력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중국 시골 곳곳에 중국 소비에트라는 지역 정부들이 형성됐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건 장시성 소비에트였어요. 회장은 마오쩌둥이었죠. 부유한 농부의 아들 출신인 그는 중국 공산당 창립 멤버였습니다. 장시성 소비에트는 자체 은행과 화폐, 세금 시스템까지 갖추고 300만 명 이상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장제스는 공산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근절하기 위해 일련의 포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캠페인 모두 실패했어요. 공산주의 적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 거죠. 이 전쟁은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대부분 농민인 민간인들이 두 무자비한 세력 사이에 끼어 고통받았어요. 양측 모두 주저없이 대규모 처형을 자행했고 불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총살했죠. 피해자 중에는 남편을 비난하길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민당에 의해 총살된 마오쩌둥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만 최대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1934년 9월 장제스는 거의 10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장시성 소비에트를 포위했습니다. 이번에는 약해진 공산주의자들이 버틸 수 없었어요. 점차 밀려나면서 결국 약 1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작은 지역에 갇혔죠. 공산당 지도부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장시성을 버리고 살아남아 다른 날 싸우겠다고요. 국민당의 포위망을 뚫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생존자들은 저우얼라이와 마오쩌둥의 지휘 아래 장대한 1년간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험난한 지형을 횡단하며 적군과 싸우고 굶주림과 피로를 견뎌야 했죠. 장시성을 떠난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6001행군을 완주했습니다. 예난에 도착해서 전국 각지의 공산주의 동지들과 합류했어요. 이 놀라운 업적은 장정이라 불리며 중국 공산당의 창립 전설이 됐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과정에서 당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확보했어요. 소련의 지원을 받던 경쟁자들을 제치고 말이죠. 이제부터 당은 모스크바가 아닌 마오쩌둥의 비전을 따르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망이 암울해 보였어요. 학살당하고 도주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곧 극적으로 바뀝니다. 1936년 12월 장제스가 중국 북부 시안으로 장쇠량을 만나러 갔을 때였어요. 장쇠량의 군대는 예난의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었죠. 그의 아버지가 일본군에 암살당한 지 8년이 지났고 그의 군대가 만주에서 쫓겨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장쇠량은 장제스가 일본에 맞서지 않는 것에 분노했어요. 그래서 과감한 계획을 세웁니다. 장제스를 납치한 거죠.
장쇠량은 장제스에게 저우 원라이가 대표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직접 협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2주간의 회담 끝에 장제스가 항복했어요. 내부 싸움을 끝내고 일본과 대결하겠다고 약속한 뒤 석방됐죠. 난징으로 돌아온 장제스는 장쇠량을 가택연금시켰지만 중요한 건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적들과 제2차 연합전선을 형성해 일본을 막기로 동의한 거예요. 1937년 7월 7일 밤 일본군 소규모 부대가 베이징 근처 완핑이라는 성벽 도시로 진입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실종된 군인을 찾기 위해서라고요. 중국 수비대가 거부했죠. 긴장이 고조됐고 중국 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양측이 사격을 시작했어요. 20세기 가장 치열한 전쟁 중 하나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개인적으로 장제스라는 인물을 보면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 중국을 통일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일본보다 그들을 먼저 제거하려 했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중국을 더 긴 내전으로 이끌었고 결국 그 자신도 대륙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혼란의 시대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고 장제스는 그 역할을 해냈으니까요. 적어도 10년간은요. 오늘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중국을 통일하고 다시 분열시킨 장제스와 격동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